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가족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노년기의 부부관계 역할은 어떻게 전환이 되고 또 노년기 부부관계에는 어떤 현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관계란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족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부부의 역할과 관계가 변화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신혼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정을 이룬 신혼기에는 각자 부부의 역할에 적응하고 원활한 부부관계를 확립하여 친척관계에 적응하는 역할이 이 단계에서의 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부부가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즉 남편이 되는 교육, 아내가 되는 교육 또는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혼기에는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 및 육아, 양육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역할에 충실하겠죠. 이 또한 우리는 부모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첫째 아이의 경우는 부딪히면서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째 아이를 키울 때는 첫째 아이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하게 양육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시간입니다.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고 아동이 지닌 욕구와 흥미를 잘 키워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가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또 공부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는 조금 더 넓게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남아들의 경우는 거의 태권도, 여아들의 경우는 피아노, 이 단계를 거의 거쳐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녀들에 따라서 그것 말고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데 부모님께서 더욱더 관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령기 자녀 양육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이런 기간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 특히 성적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힘써야 하며 자녀가 학업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 주는 역할입니다. 즉 자녀의 교육을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자녀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일부 부모님들의 경우는 야, 너 학원도 가고 힘들지? 엄마가 대신해 줄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네, 이렇게 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을 좀 꺾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되죠. 따라서 특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학령기 자녀에선 부모의 역할은 지원하고 격려에 충실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즉 청소년기의 자녀 양육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들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서서히 독립하려는 그런 욕구가 많아지죠. 즉 신체가 점점 성숙되면서 이제 부모보다도 더 커져요. 그리고 힘도 세지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는 뭔가 심리적인 독립을 하려고 하죠. 이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자녀가 독립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생활할 것인가, 네, 여기에 중심을 두고 더 큰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자녀 독립기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적인 가정을 형성하는데 지지 역할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도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지요. 또한 우리 자녀들의 경우도 부모님들을 보고 아, 나도 커서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경우는 아빠를 따라오고 딸의 경우는 엄마를 따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에 관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바로 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또 그 상황별로 어떤 판단을 하는가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자녀에게 그대로 답습이 되는 이만큼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과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녀가 독립하고 두 부부가 남아서 다시 제2의 신혼기로 돌아가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정서적인 공허감. 자, 그동안에는 3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 자녀들이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빈 방이 허전하기 시작을 해요. 정서적으로 공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썼던 그 방에 들어가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아, 정말 아이들이 독립했으니까 우리끼리의 생활을 멋있게 한번 가져봐야겠구나. 이제 정말 가고 싶은 여행도 하고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내 취미생활도 구해받지 않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요. 여기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뺏겼던 시간으로부터 자유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끼리 서로 호흡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부부 상호 간의 의존성이 많아지고요. 부부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져요. 그래서 같이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대화도 더 많아집니다. 반면에 중년기에 이러한 역할을 서로가 충실하지 못했을 때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때 우리는 의존성이 증가되고 부부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서먹서먹해져요. 그리고 갈등이 많아지죠. 자꾸 간섭이 돼요. 그래서 이거와 우리는 간섭 또 상대방을 내 입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서로의 갈등이 또 차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다음 노년기가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점점 더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과거보다 신체적 기능이 점점 약해지죠. 따라서 조금만 무리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을 느낍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전에는 왕성하게 하던 활동이 점점 더 위축이 돼요. 그리고 그 역할 자체가 축소가 되죠. 또 같이 살던 배우자 중에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려는 노력이 아니고요. 배우자가 떠난 다음에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의미 있게 생활을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 부부 역할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에는요. 빈둥지에 적응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 방에서도요. 자, 이렇게 방이 있다고 했을 때 큰 방, 작은 방, 거실, 또 아이들 방, 그 다음에 주방, 이런 형태에서 바로 이제 이 빈 방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한 자녀들이 썼던 이 방들이 점점 더 공허해요. 그래서 이제 공허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제 남은 건 우리밖에 없군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두 부간의 생활이 점점 더 친밀성과 애정이 강화돼요. 따라서 이제 자녀 양육으로부터 뭔가 자녀들 뒷바라지는데 돈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죠.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결혼시키고 하는 데 들어갔던 돈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죠. 이제 아이들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을 제약받는 경우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에 관한 뒷바라지보다는 손자, 손녀에 관한 그런 양육이란 과제가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퇴로의 적응입니다. 자, 부인의 경우는요, 자녀 양육과 가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의 경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상당히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아주 활동적이 돼요. 이제 남성성이 많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대담해지죠. 또 독립적이 돼요. 이거는 젊었을 때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입니다. 반면에 남성은 여성 호르몬에 활발하게 움직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은폐로 인한 사회관계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오히려 퇴직 후에 여성성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존을 하죠.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남녀의 특성이 서로 교차된다는 겁니다.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의 생활하는 시간이 남성들은 많아져요. 활동적으로 밖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집에 같이 있고 싶다. 그렇지만 부인은 그거보다는 내가 과거에 뭔가 구속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또 남편은 뭔가 가정적인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부인의 경우는 이걸 또한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년기 부부관계의 실태를 알아볼까요?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자, 배우자 2008년도에는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분포를 봤을 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2011년도로 가면서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남편과 부인 사이의 나이의 차가 많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노인의 비율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비율보다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배우자 없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볼 때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지금 현재의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한다,
아니면 불만족한다라는 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약 59.3% 정도가 10분 중에 6분 정도가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하셨고요. 아, 정말 다시 이런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부분이 약 6.8%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도시보다도 농촌이 훨씬 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는 맞벌이를 비롯해서 각각 사회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는 바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가족 간에 긴밀하게 서로가 협조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운정, 미운정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도시에 비해서는 더 높죠? 네, 불만족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정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노인의 학대입니다. 자, 노년기 부부관계가 진행되면서요, 최근 5년 동안 노인 학대 신고가 무려 5만 건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만 건이 5년 동안에 5만 건이니까요, 1년에 평균 10,000건입니다. 그런데 평균 10,000건이 아니고 매년 증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노인 학대가 과연 누가 이 노인을 학대하는가, 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5년 동안의 노인 학대 건수는 과연 그 노인 학대의 대상자가 누구냐? 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네, 아들이 무려 40.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쪽에 사위, 며느리, 손자녀, 친척 등이 20%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13.9%, 그리고 딸도 12.3%입니다. 즉 학대의 그 행위자가 누구냐?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상대적이죠. 학대를 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가? 바로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학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본인의 삶을 준비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특성과 적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 부부관계의 특성과 적응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특성이란 관점과 적응이란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녀들이 독립해요.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어요. 따라서 직업으로부터의 은폐로 다른 사회관계 수가 줄어들어요. 즉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만날 대상자가 배우자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류의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따라서 부부만 함께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가 증가돼요. 또한 부부관계가 노년기 일상생활의 핵심뿐만 아니라 상당히 서로가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지원을 제공하는 이런 사이가 됩니다. 정말 나이 먹고 또 아프게 되면 가장 옆에서 지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결혼 만족도를 살펴보면요, 신혼 초기에 상당히 높은 결혼 만족도를 가져오죠. 그런데 중년기에 아주 자녀들을 뒷바라져오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결혼 만족도는 다소 떨어져요. 서로 경제적인 스트레스, 정치적인 스트레스, 갈등, 이런 것에 의해서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두 사람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또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노년기엔 다시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커지게 됩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서로가 보호자이며 간병이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 누가 등을 긁어주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집에 찾아와서 긁어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은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여성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간병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서 조사한 예를 소개해드리면 할아버지를 부양하는 할머니의 행복도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바로 같은 부부 사이지만 다른 사람을 간병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또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에 관한 스트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까요? 대략적으로 남편보다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율이 약 70% 정도라고 합니다. 자, 배우자 사망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3단계로 변화가 된다고 하죠. 첫 번째는 배우자가 막 떠나게 되면 정말 상실감이라는 겁니다. 이제 부적응이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여태까지는 같이 의논했었는데 이런 상실감이 크다는 것이죠. 이제 집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서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적응합니다. 그 3단계는 혼자의 삶을 정립해요. 이때 재혼과 같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적응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응적인 측면에서는요, 이제 노년기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노후를 이제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부간에 친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럼 친밀도는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높이를 서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생각하는 그 눈높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키가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그대로 서서 볼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키가 작은 사람과 눈높이를 맞췄을 때 이제 보는 시야가 비슷해지겠죠. 이러듯이 부부간의 친밀도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면 바로 관심사 또는 취미, 이것이 동일시 된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재결속, 신혼기 이후에 정말 정점을 달할 수 있는 재결속을 시도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부부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요, 바로 역할 전환이나 역할 변화에 서로가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었는데 내가 정말 그동안에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회에서 내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였는데 라고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변해버린 이 노년기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본인이 경험했던 그 많은 노하우들을 이제 사회에 같이 나누고 또 본인의 역할을 다시 찾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노년기에 우리 부부 관계, 가족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제 부부 중심형이 되겠습니다. 부부끼리 정말 저 부부는 어쩌면 저렇게 두 사람이 매번 붙어 다니고 또 취미도 같고 서로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자연스러움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부들입니다. 부부 중심형의 경우는요. 친밀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관계의 특성을 서로의 차이를 다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역할에 결혼 생활에 초점을 둬요.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친하냐에 따라서 되돌려 받는 느낌이 그 즐거움이 그 사랑이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신혼기에 서로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서로 자기 일변도로 가정을 이끌려고 기싸움을 했다면 바로 이 노년기 부부들은 그러한 단계는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즉 각자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좀 양보하고 물러서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 자녀입니다. 즉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유지하되 보호와 양육, 의존과 같은 보호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보다는 뭔가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주도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종속적인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부의 한쪽이 건강을 상실했을 때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간병인, 즉 보호자, 케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보호와 양육, 의존의 형태가 발생이 되죠. 우리 부부 중에는 두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면 아주 행복하겠습니다만 대체로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아프기 시작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은 보호를 받고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동료형이 되겠습니다. 두 부부가 친구나 동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친밀감과 부모 역할의 만족감이 종합되어서 아주 관계가 영속적이에요. 저는 바로 동료형 같이 부부가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평생을 내 동반자로서 살아간다면 어떤 부부의 역할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평생의 말동무, 친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밀한 부부관계의 재정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요. 또 다양한 부부의 역할, 그다음에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역할, 노년기 부부생활의 적응 순으로 세부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것은요. 배우자의 선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남녀가 서로 교제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를 알려고 하죠. 뭐를요? 인종과 연령과 교육 수준, 사회 계층, 종교 이러한 사회적 특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나와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고 또 종교 이런 것이 상대방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점차 관계가 진전되면서 이제는 이거보다는
두 사람 간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흥미 이런 개인적 특성이 더욱더 중요해요. 정말 제발 눈 조건은 떠줘. 좋은데 나하고 뭐가 안 제발. 맞아. 네, 이런 이야기가 남편이 있었죠. 울고 있었습니다. 더욱 친밀한 관계로 진행되어 40년 약혼이나 만에 결혼을 처음 생각하는 보는 관계가 모습이었죠. 이단계는 개가 되죠. 대체 무슨 서로의 일이 상호 있었던 보완성이 걸까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보, 이런 개인적 김치 좀 특성에 드려요? 공유나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대답은 이거 자체가 돌아왔지만 모든 부분이 그 안에 완벽한 마음은 사람은 없다는 없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상호 보완성이 형식적인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한마디였죠. 네. 그 순간 그래서 저는 우리는 여가망 알았습니다. 이혼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배우자를 대화는 선택하는데 이렇게 이미 6 오래전에 단계를 끊겼다는 거쳐서 걸요. 배우자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살거나 접할 기회가 많은 남녀들의 경우는요. 근접성의 여가망을 통과한대요. 자, 서울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만난다면 주말을 이용하겠죠. 또는 휴가 때를 이용하겠죠. 더더군다나 해외에 사는 이런 연인 사이라면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 만남 횟수가 많아지면서 서로 매력과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매력의 여가망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럼으로써 서로가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남성들끼리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 단계를 지나면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없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상호 보완적인 남녀가 바로 배우자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 상태에서 이제 경제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결혼 준비가 된 남녀들.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레빈스는 결혼에 이르는 6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유사성의 단계다. 나하고 비슷한 게 무엇인가? 비슷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친해지는 단계예요. 레포의 단계입니다. 호감과 친밀성을 느끼는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감과 친밀성을 느끼면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개의 단계예요. 서로 자유롭고 솔직한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을 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네 번째 단계는 그러면 자신의 역할을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상대방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각각 역할을 탐색해요. 나의 역할과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죠. 그래서 다섯 단계는 역할을 이제 조화시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단계가 되겠고요. 여섯 단계는 상호 결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부부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부부 취업형 가족이 있죠. 부부 모두 다 직업을 통해서 각자의 자기 실현을 이루며 직업에서 만족을 얻게 되죠. 따라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성은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사활동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사일과 자녀 양육이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역할 공유형의 가족이죠. 아내에게 부여되었던 여러 가지 가사 또는 육아의 역할을 부부가 공유합니다. 그리고 아내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 역할의 공유 영역이 점점 지금은 확대되고 있어요. 왜 집안일을 아내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하고요. 또 성 역할도 평등화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역할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경제적인 수입원의 역할을 하고 남편이 가정 내 역할을 담당하는 바뀐 부부 역할의 형태도 출현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살펴볼까요? 네, 부부관계의 불만족은 배우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배우자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불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할 때. 네, 첫 번째는 뭐를 바라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고요. 이번에는 바라는 것만큼 못해주는 경우입니다. 결과예요. 수행의 결과죠.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지 못했을 때 이때 서로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자유롭게 논의해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어? 허심탄회하게 자기를 공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서로에 대한 역할과 평가 기준을 합의해야죠. 내가 바쁜데 난 여기까지 할게. 서로의 역할을 정의해야 되고요. 또 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이런 부분은 만족스러운 부부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년기 부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요. 개선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서로가 인정하고요. 또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십시오. 부부간에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것만 보려는 생각을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존중하십시오. 솔직하게 표현하면 서로가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고 방어적인 의사소통이 감소됩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의 다른 중거의 틀을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경청하고 또 경청하십시오. 자꾸 주장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들어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모호한 메시지의 의미를 구체하십시오. 둘이 뭉실 잘 알잖아. 스스로 생각해보면 잘 알 텐데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러이러 했는데 이것이 맞아? 라고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해를 없애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공감하십시오. 옳거니 바로 그거야. 아 그래? 맞아. 네. 우리 감정의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감정과 분위기와 요구에 대해서 많은 걸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나 당신이 속상한 거 알고 있어. 힘들지? 오늘 얼마나 어려웠어. 감기까지 들었을 텐데 정말 되게 고생했어. 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꾸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알지 뭘 그래. 네, 이런 표현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또 상대방의 기분만을 고려해서 그냥 쭈삣쭈삣 하지 말고요. 나도 사실은 이런 기분이야 라는 의견을 표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방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자기 개방의 표현은 1인칭 전달법과 같은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짜증을 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속상해. 내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인칭의 전달법이죠. 당신 왜 하는 일이 그래? 왜 짜증이야? 네, 이거는 주어가 바로 2인칭의 전달법이에요. 우리 2인칭의 전달법은 자꾸 충돌이 나요.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은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1인칭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노년기의 이혼과 사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부부관계 해체, 부부관계의 갈등과 이혼 사유, 또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적응의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자, 부부관계에는 서로가 갈등과 대립이 바로 부부관계 해체의 첫 출발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해결 노력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갈등과 대립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부부관계는 해체되는 이혼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황혼 이혼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이혼의 30%가요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에요. 10쌍 중에서 3쌍이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이는 결혼 후에 4년 이내에 행해지는 신혼 이혼율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 서로 이해 부족이에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강요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사느니 차라리 이제 남은 삶을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저 왼수바가지 없는 게 차라리 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16.4%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부 간의 갈등도 13%나 되었습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도 18%나 되었고요. 가장 많은 것은 결국 상대방에 관한 그 이해의 부족이 가장 커다랐습니다. 자, 부부관계의 갈등과 이혼 사유를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마찰 등의 성격 차이였어요. 서로가 살아온 습관과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재정관리 및 소비 양식, 또 의사결정의 방식, 또 성욕구 및 성행동 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외의 애정관계를 맺고 정조를 지키지 않은 배우자의 부정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서로가 정조를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인 매력이 이제 같이 사는 기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소가 되고 부부간의 심적인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유대감 저하로 가정 외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나타난 그런 갈등과 이혼 사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부간의 갈등과 처가 또는 시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즉 부부간에는 정말 관계가 돈독하더라도 주변 친척이나 가족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도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이 없을 때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 남편 또는 아내의 지나친 소비 경향,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파탄 등이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장기적인 질병이에요. 정말 간병하다가 지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부부간의 애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질병 상태가 지속되면 그 애정조차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을 알아볼까요? 배우자 사별에 따른 변화는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다
5배나 더 큰 고통을 경험한대요. 여자들은 남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고통의 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힘든 역할 적응으로 배우자 상실은 슬픔이나 우울뿐만 아니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사망에 따른 정상적인 비해 과정을 살펴보면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망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울분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야.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행복이 넘치는데 왜 그토록 고생스럽게 살든 바로 내 남편, 내 부인이 그 대상자인가 분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협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허탈감, 상실감. 그리고 이걸 뛰어넘었을 때 이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우울 성향이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배우자의 사별은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가족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 수용을 하기 위한 준비가, 즉 배우자의 사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